보정 업무 이해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제목 정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보가 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함축적으로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술 보정이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간에 굉장히 기술 보정 기금 업무에서 많은 이제 어떤 금액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기술 보정만으로는 최근의 기보를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기술 금융이란 말을 쓰고 싶다. 왜냐하면 그간에 저희들이 이제 자부 내지는 자처해온 바가 우리 기보는 기술 금융의 종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쓰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금융이나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기술 금융이라는 또 다른 약간은 저희들이 해왔던 바하고 좀 다른 기술 금융 이쪽 부분에 같이 쓰여지는 걸 갖다가 좀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기술 보정 업무 이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기보 소개 부분이고요. 저희들 기보가 하는 이제 업무 보정부터 해가지고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 그래서 뭐 또 우리 기술 보정 상품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이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기술 보정을 하거나 뭐 기술 금융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근거가 기술 평가거든요. 기술을 평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정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 평가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 또 이제 기술 이전 이제 정부나 여러 가지 공공연에서 R&D를 많이 하는데 이 R&D가 실제로 이제 사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기술 이제 이전 사업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또 기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기관이 또 이제 벤처 이노비저 평가를 거의 이제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죠. 이제 이노비저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는 이제 뭐 중진공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뭐 90% 80%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벤처 이노베이션을 받는가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산업 완성 보정은 저희들이 이제 보정의 어떤 한 특수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뭐 방송 드라마 제작 이런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송 드라마나 뭐 공연 이런 것들이 제작될 때 그 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보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조금 색다른 면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보증 체계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날 이제 40년 만에 보증 체계를 개편했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이제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러면 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보 소개는 이제 보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보의 보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보의 어떤 전반적인 우리 기보 현황 그리고 이제 우리 보정을 이용하는 절차 그 부분 설명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기술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보의 보정과 개인 간의 연대 보정 그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보정이라는 것은 우리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자기 이제 신용이나 담보만으로는 이제 그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적 담보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간에 우리가 뭐 연대보증 서는 내용하고 근본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자랄 때도 뭐 이렇게 연대보증 잘못 써서 뭐 이런 집안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꼭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대보증은 어떤 부모 형제지간에도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보증을 우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부모 형제지간 이상으로 가까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줘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연대보증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제 공적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재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은행에서도 법률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뭐 연간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은행 이제 보증하면서 기업들한테 보증료를 받는 거죠. 이제 한 1.1%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보증료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고, 혹시 이제 저희들 기업이 뭐 부실하게 해서 대출을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재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상환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저희들이 이제 공적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대보증 차이점은 저희들은 이제 보증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고 거기 약관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약관에는 저희들이 보증서 발급하면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부실화되면 3개월 동안은 청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을 좀 주어서 3개월 뒤에 뭐 청구해라. 물론 이제 그 예외 사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 물어주는 건 아니다. 원금하고 그간에 이제 쭉 받아오던 이자만 물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약간 이제 저희들이 제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증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만약 100%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분 보증만 해줍니다. 그래서 1억 대출하면 8,500만 원만 저희들이 보증을 쓰는 거죠. 나머지 1,500만 원은 은행에서 신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5% 부분 보증이라는 개념은 이게 대출이 갚아져서 그러면 8,500 밑으로 내려오면 은행 신용 부분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비율대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대출이 9천만 원 나오면 9천만 원에 85% 이렇게 해서 보증 비율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보증 비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증 방법은 전자보증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요. 요즘은 주로 이제 전자보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종이보증서를 발급해서 그걸 이제 기업이 손에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요즘은 전부 전자로 이제 전자 전문으로 송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번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보증 부분은 굉장히 이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증은 무조건 서면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법이 개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간의 보증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보증 의사만 표시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종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보증 의사를 갖다가 뭐 입증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재산상의 어떤 손해에 비해서 너무 이제 가볍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보증은 서면으로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우리 같은 이제 보증을 이제 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들은 이제 종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엄청난 그게 또 업무에 그 손실이 생기거든요. 종이 보증서를 끊어서 한 1년부터 해가지고 전자로 보내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 혹시 분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고 가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이걸 민법을 개정할 때 무조건 이제 종이 보증서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보증서를 대부분 보증기관들이 전자보증을 하고 있는데 연간 뭐 몇십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종이로 발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개정이 안 되면 종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증기관은 주로 이제 저희들 기술보증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이제 광역시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부산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이런 신용보증재단들이 중앙회를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죠. 이게 여기서는 각 그 지역재단에서 보증한 걸 재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2분의 1을 갖다가 이 중앙회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고 있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이제 뭐 중기청에서 출연을 받고 정부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높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은 이제 89년 4월 이제 우리 자체
건급법에서 지금은 기술보존기금법인데 예전에는 법명이 좀 달랐습니다. 이제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 기술금융 전문 지원 기관인데 89년 4월달 저희들이 설립될 때부터 저희들은 본점을 부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저희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전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부산과 함께한 기관이 전국 단위 금융기관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89년 4월달에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했고 그리고 99년 2월달에는 기술평가 제도를 시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05년 7월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KTRS라는 저희들 기술평가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모든 보정을 그냥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 전에는 일부는 기술평가 보정으로 하고 일부는 그냥 신용평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제 기술평가다 이렇게 해서 보정 자체를 갖다 전부 이제 2007년 1월부터는 기술평가 보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뭐 2011년 4월에 이제 문현 저희들 금융단지에 최초로 저희들이 입주한 거죠. 저희 단독으로. 그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전부 학업부관이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9년 4월부터 부산을 본점으로 한 전국 금융기관이고 그리고 여기 국제금융센터도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어느 날 부산은행이 들어오면서 이 문전역이 이름이 부산은행 국제금융센터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약간 셈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저희들도 전국 금융기관인데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조직은 이제 뭐 위로 이제 이사장님 계시고 밑에 이사분들 계시고 이제 본부 이제 부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본부 부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업 본부가 각 이제 지역별로 있는 본부고요. 그 밑에 이제 지점이 54개가 있습니다. 지점이 54개가 있고 중앙기술평가원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이제 기술 평가를 하는 이제 저희들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좀 이제 평가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이제 뭐 전문적인 평가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술융합센터는 지금 4군데가 있는데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기술 이전을 주로 담당하는 이제 지점입니다. 여기는 우리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기술을 이제 우리 기업으로 이전해주고 중개해주고 그 중개할 때 혹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기술융합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4개가 지금 개소되어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2개가 더 개소되기로 이제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여기 있습니다. 기술보존부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보존부에서 주로 이제 저희는 창업 보증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그 문화산업 완성 보증 그 부분을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주요 업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보증이고요. 여기는 이제 결국은 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이제 보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평가가 있는데 기술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보증을 위한 평가로도 근본 그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도 어떤 상품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 가치 평가를 해준다거나 이건 금액이죠. 녹색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 이렇게 이 자체로도 별도 상품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 평가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증 연계 투자도 합니다. 이건 투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죠. 저희들이 투자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시피 보증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보증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더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는 주식에 투자 바로 지분 투자죠. 이거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고 전환 사채
신주의 인수급 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부 핵심 고객은 뭐 벤처기업, 이노비저기업, 창업 초기 기업, 뭐 R&D 기업, 뭐 지식문화산업 이런 뭐 기술력 있는 기업이 저희들 이제 뭐 기부의 핵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혹시 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해서 뭐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이제 나타내다 보는 게 있는데 기술력 있고 기술 혁신형 기업이 결국은 우리 기부의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요. 벤처, 이노, 비저, 창업, 마린디 뭐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적 보증기관 중에서 기부하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크게 이제 뭐 그간에 이제 결국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2005년도에 기부하고 신보가 이제 서로 보증 업무를 특화하기로 이렇게 좀 협약을 체결했고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5년 12월 28일이었나요? 그래서 그때 협약도 체결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서로 정한 것이 이제 벤처기업, 이노베이션 기업은 기부가 전담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창업 5년이내의 기술 혁신형 기업은 기부의 기술 평가 보증을 우선 적용한다든지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서로 간에 굉장히 중복 비중이 높았거든요. 보증 비율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들이 은행을 거래할 때도 한 군데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중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수 거래다. 기업의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밖에서 이제 어떤 국회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그건 중복이라서 좀 과다 지원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 기부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보증 잔액 대비로 해가지고 신보 쓰고 있는 기업들이 한 52.9%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5년도 당시에 지금은 거의 한 6.5% 정도 수준으로 줄었고 이렇게 이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리고 신규 보증 새롭게 이제 보증서 발급하는 기준으로 하면 매년 한 0.1% 수준에서 중복 보증이 일어나고 있고 거의 중복 보증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용 절차는 주로 이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와서 어떤 기술 평가서를 작성하고 보증 심사해서 보증서 발급하고 그다음에 그 보증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대출 은행 가서 대출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보통 운영 자금이면 1년이 이제 대출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 이제 연장하고 우리 보증 기한도 연장하고 이렇게 이제 절차가 이어지는데 보증 신청은 저희들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여기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보증 신청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은 그게 저희들 영업점 담당 이제 영업점까지 지정하면 그 영업점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영업점 담당자가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편안한 시간에 사무실로 한번 나와서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일자를 정해서 나와서 뭐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뭐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신청이 원칙인데 뭐 영업점 와서 방문을 영업점 와셔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인터넷 신청 원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올해 이제 원칙을 바꿨거든요. 그전에 영업점 방문 원칙이었는데 좀 더 인터넷 베이스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오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신청을 하면 기업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게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인터넷 신청 비율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봤을 때 한 12%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조금 아직까지 비율이 낮아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넷 신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개선을 앞으로 해서 점차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이걸 자꾸 이제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안내해드리거든요. 서류를 안내해드리는데 뒤에 이제 준비 서류 제가 안내해드리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기업들이 직접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오면 뭐 미리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예비 검토를 하죠. 그래서 부족한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기술 평가를 위해서 평가 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 검토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은 현장 조사에 나가기 전에 아마 기업들한테 이런 자료를 좀 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사업장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기술 평가는 또 기술 평가표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표에 맞는 것들대로 이제 저희들 체크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들어와서 이제 그대로 작성하고 관련 보증된 뭐 규정들을 적용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보증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자가 오셔가지고 보증 약정을 합니다. 약정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으로 전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그냥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기한 들어오면 다시 뭐 저희들한테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 신청할 때 이제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 방문했는데 은행 직원이 기부를 추천하신다 그러면 그분 추천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라고요. 이제 제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기업이 작성해야 될 거는 요 기술 사업 계획서 이거 5페이지짜리 요게 있는데요. 이제 요거 빨간 거를 제가 글자를 한 것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요걸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보가 전자적으로 이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결국은 회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될 부분, 정보 이용 동의를 해줘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기술 사업 계획서 외에 이제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법인 등기부고요. 이것도 부동산 등기상 정보 이것도 이제 결국은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이것들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저희들 비용으로 다 뗍니다. 그냥 예전에는 회사한테 이제 요걸 뗀 걸 일일이 뭐 한 통에 800원씩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업무에도 그렇고 해서 이건 저희들이 이제 부담으로 다 발급을 받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뭐 4대 보험, 특허등록본부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기술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행정정보망에서 그건 저희들이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항의소도 떼야 되는데 이것도 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다 돼 있어서 이제 금융거래 항의소를 여기서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떼고 나머지는 이제 회계 자료가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 신고 자료, 재무제표 요건데 이 지금은 한국 기업 데이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전자적으로 수집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물론 이제 회계사무소와 연계돼 있어가지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용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우리 갑자기 기보가 아닌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해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대행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납세증명서는 곧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국세청에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저희 행정정보에 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기업들이 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조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게 곧 요거 하나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행정정보에 다 이게 뗄 수만 있다면 기업들이 훨씬 요것만 그냥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요게 물론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사업 계획서가 이제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술사업 계획서는 뭐 소액 보증인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생략할 수는 있는데 여긴 기업의 기초 자료다 보니까 기업을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보니까 이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체 파악이나 이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편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주로 기업체 개요, 대표자, 경영진 현황, 매출 이것들은 그냥 있는 칸대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내용들 처리를 갖다가 우리 물론 내용이 좀 있겠지만 그 내용이 이게 1페이지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뭐 적기가 힘드시면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비워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기술 사업 계획 이 부분인데 기술 사업 계획을 이제 적으라고 이제 하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뭐든가 기술을 개발할 이런 부분을 적어야 되나?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 중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는 뭔가 뭐 어떤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공에서 내가 정밀도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들보다 뛰어나게 잘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런 걸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것을 기여하러 또 어떤 이제 뭐 브로커라든지 이런 브로커라고 하기엔 좀 심한가요?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이 개입을 해서 여기 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걸 반드시 뭐 정확하게 작성을 못 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 조사할 때 다시 뭐 메꿔 넣어도 되고 뭐 아니면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희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새로운 뭐 분야를 하고 있고 내가 새로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PR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양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그 자료들은 그냥 저희들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드디어 제가 기술 금융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이제 기술 보존만으로 저희들 기금 업무를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 창업, R&D, 뭐 사업화 필요한 자금이죠. 필요한 자금을 기술 평가를 통해서 한다. 이게 그래서 투자, 융자, 뭐 보정, 출연, 뭐 복합 금융.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 금융이라고 하고 이제 기보의 기술 평가를 통한 보증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뭐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보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뭐 금융기관들이나 뭐 정부 주도로 이제 기술 금융이란 말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바람직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보가 어떤 간에 기술 금융을 선도했다. 뭐 서로 이제 어떤 재무제표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또 기술을 바라보고 있어서 어떤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랐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시각을 갖다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이제 시각이 다 온 거 아닌가. 뭐 이게 기술 평가라는 자체가 지금 중진공도 이제 기술 평가 기관이라고 자기들이 자임을 하고 있고 이제 진보도 결국은 이제 미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이런 이제 가치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건 결국은 이제 진보도 우리 쪽으로 이제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미래 가치라는 것 자체가 뭐 기술 이런 쪽하고 이제 뭐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금융 제도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뭐 창업, 도약, 이렇게 이런 제도전, CPS 제도전 이런 절차별로 또 상품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을 R&D 관련해서도 이제 연구 개발 단계, 사업화 준비 단계, 사업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가치 평가 관련돼서도 이제 IP는 이제 지적 재산권 인수나 평가, 뭐 담보, 투자 이런 기술 가치 금융 제도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 금융이고요. 그리고 기술 평가 자체로서 이제 이런 저희들 현물 출자용이라는 건 뭐 기술을 평가해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지분으로 인정해주는 그 금액만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출자라는 것 자체가 자본 출자와 똑같으니까 그런 우리가 기술을 평가해서 그 기술의 가치 금액을 정해주는 거죠. 그런 평가를 한다거나 코스닥, 코넥스 기술을 특례 상장 평가를 해서 저희들 기술 평가를 받으면 특례 상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벤처 이노비저 뭐 녹색 인력 평가를 저희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 뭐 공공 연구기관의 R&D 프로젝트 이런 뭐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뭐 성장 단계별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창업 준비 단계부터 도약, 성장, 성숙, 뭐 제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특별하게 이 상품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예비 창업자 저희들은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부터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이건 뭐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술금융 상품들 갖다 준비해 놓고 투자도 뭐 투자 옵션 보증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보증 연계 투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도전 단계는 보면 이제 재창업 재기 지원 보증 이런 것들이 있고 제도전 기업 재기 지원 보증 이런 형태로 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별 이제 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다. 그리고 기술 평가 단계에서도 기술 평가나 우리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단계별로 이렇게 상품을 이제 어떤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금융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뭔가 우리가 같이 옆에서 조언해 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기부가 좀 더 확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사실은 이제 예비 창업자라는 건 기업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보증기관의 가장 금과 옥조라고 그러나요? 그게 무조건 기업이어야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했느냐 하면 보증 대상이고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최초로 이 개념을 이제 저희들이 깼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창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왔을 때 자금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미리 창업 전에 창업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우리 대표자님 내는 기업 우리한테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미리 결정을 해줌으로써 창업하고 난 이후에 안정적으로 이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12년도부터 시행을 했나요? 저희들이 금융기관 이것도 최초로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다른 기관들도 다 예비 창업자 보증, 신용보증기금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 주는 거죠. 제시해주고 이건 최대 10억까지 해주고요. 이게 창업 분야가 뭐 전문가 창업이냐 일반 창업에 따라서 뭐 10억, 5억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그렇게 약간 평가 등급에 대해서 차등이 있고 그래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아까 85% 부분 보증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조건 100% 전액 보증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신용을 갖다가 떠안으면 그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율 부분을 고려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100%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증료도 0.5% 깎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창업할 때까지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뭐 평가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결정 내리고 난 이후에 창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멘토링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창업 지원 규모를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창업을 안 하면 그 지원 한도 설정했던 것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꽤 이제 뭔가 사정 변경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은 우리 이제 젊은 인재들이 이제 활발한 창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뭐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우리 이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 이런 상품이고요. 요거는 만 17세부터 39세 이하 대표자가 창업 후 5년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보증료를 굉장히 이제 싸게 했죠. 여기는 0.3%니까요.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0.3%를 하니까 굉장히 그리고 청년기업에 맞는 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쉽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창업 성장 분야는 이제 그 예비 창업자나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외에 또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유도해야 할 부분들을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7개 분야 정도가 되는데 11월 30일자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변경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서로 정리를 하고 해서 지원 규모는 줄이지 않고 좀 지원 분야를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제도를 새롭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는 이제 아까 청년창업 특례 보증이 있었던 반면 여기는 원래 이제 4050 창업이 있었습니다. 4050 창업. 그래서 이제 40대부터 50대까지 창업하시는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해주는 4050 창업이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11월 30일부터 이름이 바뀔 텐데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창업을 갖다가 연간 신규 보정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창업기업 중에서 이제 맞춤형 창업 성장 분야가 저희들 설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D 보정은요, R&D 이제 우리 개발, 사업화, 준비 단계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자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소요 자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여기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2년 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 그리고 사업화 준비 단계는 신청 기술이 개발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과제 이런 것들 사업화 단계 자금은 이제 R&D 성공한 것들 이제 사업화하려면 그 필요 자금을 지원해 이런 R&D 자금 제도를 갖다가 보증 제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증 연계 투자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이제 보증하면서 이제 기술력이 높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제 기술력형 기업은 보증과 연계해서 투자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재무 구조 개선 투자는 뭐 여러 가지 연대 보증 문제도 있고 연대 보증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는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자를 지분이 주식 이제 자기 자본이 올라가는 거니까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년 2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증 연계 투자를 기금의 고유 업무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침이나 뭐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연계 투자를 우리 고유 업무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지금은 한 연간 500억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 우리가 가진 재산의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투자 잔액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조 5천억 정도의 어떤 기본 재산 정도가 지금 대충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거의 5%라면 한 300억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이상 투자 잔액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원이 손실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주식 투자 대상이 주식도 되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금고사채 이런 것도 되고요. 투자 한도는 30억 원. 이게 보증금액 이내에 됩니다. 50억 보증을 하면 30억까지만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20억 보증하면 20억까지밖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립 이후에 성장기의 기업들은 우리 말고도 시장에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창업 기업들은 이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의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준다는 이런 이제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언젠가요? 예, 지금 투자 잔액이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곧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조금 전에는 우리가 가진 재산의 한 5%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곧 내년인가 정확하게 일정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기금법을 개정해서 기본 재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또 투자가 이렇게 대세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년 8월까지 총 한 1,568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순투자 수익을 한 218억 원 정도를 투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 투자 수익률이 13.9% 굉장히 아직까지는 좋은 성적을 타 기관 대비해서 저희들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6분 정도인데요. 혹시 질문 사항 그간에 한 것 중에 질문을 이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잠시 쉬었다가 15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 제 2008년도죠. 그때 이제 우리 MB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이제 뭔가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어떤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당사자인 기보나 뭐 기업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금융위기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위험에 됐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 그 과정에서 결국은 2005년도 이후에 우리가 특화를 해봤고 충분히 기관 간의 어떤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중복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각 기관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관의 뭐 어떤 존재 가치를 뭐 인정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요. 그 당시에 잠시 그랬었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기부가 반대를 했었는데 부산 시민이나 부산 시민단체에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정책까지는 크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정이나 우리 이제 기부의 이제 어떤 모든 사업의 근본이 되는 기술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기술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술이라는 건 뭐 제조업의 어떤 생산 기술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기술의 개념은 이제 기술적 지식이 생산 방법으로 변환된 것만을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조금 생산 이런 부분이 많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하는 법률 여기도 보면 뭐 특허, 실용시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기술이 자본재, 집적된 자본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약간 범위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보정 영역은 이제 주로 제조업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또 하나 저희들 보정 영역으로서는 지식 서비스 산업하고 문화 산업도 저희들 보정 영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의 범주가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범위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기술의 융합 이런 걸 고려해서도 좀 기술의 범위는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지식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떤 고용 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 보정이라는 자체가 우리 성장 동력이라든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술의 범위가 좀 넓게 해석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 우리 기술보전기금법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규정한 것도 보면 지식 서비스나 이런 쪽도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보정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뭐 세계 지적재산기구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뭐 농업, 공업, 상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 기술에 보면 지식과 기술의 한계가 어디에서 경계선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어떤 결국은 뭐 어떤 공적 보정 자체가 우리 국가 성장 동력, 뭐 국민 경제 발전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 기술의 개념을 좀 넓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하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여기는 과학은 뭐 자연 현상의 탐구, 발견, 이해 그 자체지만 여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고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왜 그런가에 대한 거지만 이거는 뭐 방법, 노하우가 더 중요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술 평가라는 건 결국 평가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뭔가의 가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금액, 의견, 등급, 점수. 기술 평가는 결국 기술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술의 가치, 특성을 평가하는 절차 내지 제도를 갖다가 기술 평가. 그래서 이 기술 정보를 갖다가 우리 기존에는 주로 이제 재무 위주의 정보였다면 이걸 이제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의 비대칭의 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갖다가 어떤 우리 제3자에게 알려주는 가령 은행이겠죠.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한 단면이 기술 평가가 아닌가. 기존에는 신용 평가였다면 저희들은 이제 기술 평가다 이렇게 본 거죠. 기술 금융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도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기술 평가와 데스밸리 이제 이 부분은 결국 기술력 있는 기업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요 기술 일반적인 재무 평가에 의하면 자금의 지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평가와 이제 금융을 결부시켜 가지고 요 데스밸리를 건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술 평가와 데스밸리 정책적인 필요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 기보 기술평가 종류 모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는 주로 이제 보정을 위한 그 대부분이고요. 여기 벤처기업 이런 것들 있는데 여기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계획형 생산 방식 이건 저희들이 그 주로 하는 이제 보정이나 이런 벤처 인증 이런 걸 주로 하는 이제 기술 평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 가치 평가는 이제 요건 금액으로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금액으로 나타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 접근법,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로열티 접근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수익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이건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합 기술 평가는 여기 좀 투자용 평가라든지 벤처기업 고수닥 상장 평가 이런 것들, 이런 기술성, 시장 사업성 이런 것들을 평가이기나 평점 이런 걸로 또는 금액으로 평가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평가입니다. 이거는 주로 주문형 생산망이라고 이 두 개는 그렇게 해서 주로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거 이렇게 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정을 주로 하는 기술 이제 KTRS 저희들 보정을 위한 평가 모형은 이렇게 KTRS고요. 그다음에 이건 창업 5년인의 기업은 이제 KTRS S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BM은 창업 5년 초과한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기업. 이 업종별로 또 이렇게 7가지 업종이 다르고 이렇게 막 다릅니다. 그래서 창업 5년 이내 기업들은 요걸 주로 적용하고 요거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 사업 정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또 평가 모형을 왜냐면 이건 제조업하고 이렇게 서로 또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 모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간단하고 저희들이 업종을 그냥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평가 모형 운영 현황이 아까 KTRS 여기 2,200건 이 중에서 창업기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5년 초과 기업인데 매출액 10억 원 이내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 정책적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산업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KTRS는 저희들 여기 보시면 기보 테크놀로지 레이팅 시스템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기술 금융 활용과 이제 어떤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 환경을 갖다가 평가한 결과를 등급화, 이걸 보정에 쓰는 거기 때문에 등급화해서 A, B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술 평가 시스템 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 위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신용 평가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술 경영, 기술 수준 이런 것들 재무적인 평가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 여기 KTR에 대해서는
KTRS, KTRS SM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서 특허를 이제 별도로 저희 취득을 했고요. KTRS 구조를 보면 여기 아까 기술 KTRS 뭐 BM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가표가 신지표가 이렇게 뭐 3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현장 조사 가서 이 평가표대로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면 요 안에 여기 평가 지표별로 33개 지표가 있는데 이게 가중치가 서로 막 다릅니다. 다르고 업종별로 또 다릅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돼서 모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담당자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령 뭐 이게 1점, 2점, 3점에서 합치면 85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그냥 사실대로 입력하면 이게 이제 모형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이 기술 사업 등급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사업 위협 평점하고 외부 환경 저희들 평가해서 위험 평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0등급, 10등급인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 등급이 최종적으로 등급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등급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우리 담당자들이 할 것은 충실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모형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그게 자체적으로 모형에서 그냥 산출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물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서로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인 노하우인 거죠. 지금 이 기술 평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지금 사실은 공개를 했거든요. 조금 뒤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평가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최근에 T10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나이스라든지 캐도 이쪽에 뭐 기업 데이터 뭐 이쪽에 다 우리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 걸 쓰고 있는데 이걸 등급을 산출하는 체계는 다릅니다. 평가 지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등급을 내느냐는 각 기관별로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일부 은행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해온 걸 보면 이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는데 기부가 산출한 등급에서는 모르겠다.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거는 서로 이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등급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건 기본 노하우로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이렇게 10등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AA부터 D고요. 저희들이 주로 보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요 B 등급 이상이고요.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트리플 C까지 여기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일부 소액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 보정이 일어나는 등급은 여기 수준입니다. 이거 PD 값이라는 건 이제 그 부도율, 예상 부도율이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부도 발생할 가능성인데 트리플 A 같은 건 거의 0.07%니까 거의 부도 가능성이 드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형들은 등급 간에 서로 부도율이 서로 뭐 역전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그런 등급 간의 어떤 부도율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걸 이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가 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주 역량, 기술 수준, 관리 능력 뭐 이런 거 있죠. 기술성, 기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 또 세부적인 항목이 또 있습니다. 요게 가면 요 안에 요 밑에 세부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거기 저희들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이 업체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업종이 이렇게 7개 업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게 되면 나중에 등급이 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계량지표가 요즘 11개는 계량지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치로서 집어넣으면 그냥 수치로서 그냥 딱딱딱 이렇게 산출되는 계량지표가 11개가 이게 33개 중에서 이게 KTRS라면 33개니까 11개는 3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형태, 평가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다 계량이죠. 이거는 있느냐 없느냐, 몇 명이냐, 뭐 기술 개발을 몇 건 했느냐, 지적적 특허나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개의 업종인데요. 업종들이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중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업종별로. 그래서 이런 업종별 가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KTRS 평가를 하는 이것들이 너무 자의적인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측정하거나 이제 뭐 신뢰도 개념은 이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오차는 이제 평가 모형 자체가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평가 환경, 지역 등 있는 차이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고 평가자 개별 개인적인 평가 또 따라서 뭐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안 장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평가 시스템 자체에서 올 수 있는 오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이제 구축했고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받아놓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지역적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평가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같은 뭐 비슷한 규모의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정보를 갖다가 같이 제공함으로써 담당자가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자기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개인의 역량, 개인의 어떤 이제 그 차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오차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나 뭐 그다음에 뭐 일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너무 관대하게 평가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줍니다. 자기 여기가 대부분의 어떤 평가자들이 평가했다면 내가 위치가 여기니까 이건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평가를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평가에 일관성이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업체는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다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고 싶다고 하면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해서 개별적인 평가자들이 어떤 다른 평가자들하고 평가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이런 또 이걸 주는 게 타당하다면 그렇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평가 모형이 나중에 부도율 등급 간에서 부도율이 뭐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없이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들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내부에 우리 기술 평가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평가 자격 시험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곧 아마 이제 기술 평가사가 외부 우리 공인 평가 자격으로 아마 될 겁니다.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개되는 우리 내부 기술 자격이 아니고 외부로 이제 아마 공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박사급 인력이 한 13년이네요. 좀 더 되겠죠. 그래서 이렇고 내부적인 이제 평가 인력이나 전문직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원화 기술이라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부 이제 그 자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제 혹시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기술 분야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평가하는 게는 좀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 좀 같이 출장을 현장 조사를 같이 가달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정보 이제 다른 기업 평가 같은 기술에 대한 다른 기업 평가 정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딱 직원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최근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등급 모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술 가치 금액 산출하는 게 별도로 있었죠. 등급 말고 기술 가치 금액 산출하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좀 사실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내용은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튼 간에 기술 가치 금액을 산정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2014년도에 한 600건 정도 있었다. 여기 보정을 위해서 쓴 게 한 460원. 그다음에 나머지 보정 외에 어떤 기술 가치 금액을 산출하는 건이 이제 145건 정도 있었고요. 예, 뭐 이런 내용만 간단히 보정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특허권 등을 평가해서 보정해 주는 거 이런 게 주로 내용이고요. 여기는 뭐 우리가 비보정용은 우리가 보정은 직접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기술 금융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가를 대신해 주는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평가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뭐 아까 현물 출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에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갖다가 기업에다가 출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출자를 갖다가 자본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한 금액을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5억이다 그러면 5억 자체가 그 회사의 자본금으로 출자가 되고 우리 대학은 그 회사에 대해서 5억만큼 주식 지분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현물 출자 주로 대학 내 기업들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평가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 기술 가치 평가 관련 아까 요 금액 관련돼서도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투자용 기술 평가 모형을 또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뭐 7월 13일날 크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간의 어떤 기술 평가 모형 자체가 융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좀 그러면 투자를 위한 모형은 좀 필요한 등급이나 기술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주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개방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거는 저희들 기부가 이제 단독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개방을 했습니다. 그 투자형 기술 평가 모형은 이제 투자 심사를 위한 거고요. 뭐 여기 보면 조금 이제 서로 이게 사업 성장성이나 투자 회수 가능성 이런 것들 조금 서로 간에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요. 많이 넘어갔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보는데 익숙지 않아 가지고 네, 조금 기술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 평가 시스템의 별도 슬라이드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어떤 정부에서 이제 기술 금융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CB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기술 평가를 통해서 시정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술 신용 정보. 이거는 기술 평가 등급하고 신용 평가 등급을 결합해서 별도 등급을 내 가지고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용 대출해 주는 구조.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해 주는 기관들이 기술적 정보를 산출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기보, 나이스, 캐도, 한국기업데이터, 이 주식회사 이크레디블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개 기관들이 기술 신용평가 등급을 이제 제공해주면 이걸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구조인데 이제 이걸 기술금융이라 이제 금융위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간에 기보가 했던 거는 사실 저희들은 기술 등급만 저희들은 산출해서 금융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은 기술금융이라고 쭉 이야기해 왔는데 금융위에서는 이제 그걸 새로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좀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간 건데 이제 좀 뒤에 따라오면서 자기들을 기술금융이라 하고 우리는 기술금융이라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 기술금융이라는 말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신용 등급은 여기 기술 등급하고 신용 등급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등급을 산출하는 겁니다. 요건 기술 등급이거는 우리 기술 평가표를 씁니다.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에서 그 가중치나 이런 거, 각 항목별 가중치나 이런 걸 기관에서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같은 B등급이라 그래서 기보가 평가한 B등급이나 다른 나이스에서 평가한 B등급이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신용등급 산출 시스템도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이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 기보가 금융위하고 사실은 작업을 한 겁니다. 거의 기보가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사업의 기보는 이제 빠져라 이렇게 이제 민간 위주로 가겠다. 금융이나 정부에서는 민간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기보는 아마 한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자 사업을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향후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보가 굉장히 이제 이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개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하는 기술 신용 평가 등급의 그리고 사업의 전신이 우리가 기술 평가 인증서 사업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우리가 평가 등급을 내 가지고 은행에 주면 은행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몇 년간 꾸준히 해왔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 조금 앞에 말하는 그 신용 평가 등 기술 신용 그 TCB 사업을 갖다가 제안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기술 신용 평가라는 거에 이제 기업 단위로 여기는 평가하고 뭐 은행은 여신 심사액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평가해서 주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기관들, 그 민간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뭐 우리는 이제 크게 뭐 저희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보증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TCB 활용은 주로 이제 뭐 신용 대출 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은행에서 근데 이제 이 신용 대출을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신용 대출이냐,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거냐, 아니면 기술 기업에 대해서 진짜로 대출이 나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까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초나 뭐 이렇게 이제 서울 출장 가면서 이렇게 이제 뭐 깜짝 놀랐던 게 KTX 탔는데 그 KTX 방송에 보니까 기술 금융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그 PR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 기보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고 이게 신한은행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기술 금융에 대해서 뭐 정부가 워낙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정적이라기보다 약간 조금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은행이 기업을 본 눈도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어떤 재무제표 신용 등급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기술 평가 등급을 가미해서 기업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기부가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금융위 계획에는 이런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 32,000건이죠. 32,100건을 하겠다. 이 TCB. 근데 4개 기관 엄청나게 많은 건은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한 20조를 하겠다고 뭐 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기술 이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기술 융합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에 4개 기관, 4개 융합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술 이전을 이제 중개를 해주거든요. 기술 이전에 따른 혹시 자금이 부족하면 또 그게 대출 보증도 해서요. 그래서 기술이 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호응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결국은 뭐 R&D 성과, 국가 R&D의 성과 이런 거 관련해서 R&D를 했으면 이게 뭐 사업적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기술 이전에 상당히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이전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혁신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뭐 애플이라든지 뭐 코닥, 뭐 소니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애플 뭐 퍼스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뭐 혁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코닥은 또 혁신을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뭐 코닥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원래 이제 광학 카메라 여기 뭐 그쪽에 필름 이쪽과 관계된 기업인데 결국 디지털 그 카메라가 그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2012년도에 파산까지 갔던 이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코닥이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필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도래하면 필름 사업이 죽으니까 그걸 갖다가 억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일본 기 업체들이 이런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확 이제 이걸 하고 시장을 주도하게 되니까 이제 기존 사업들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뭐 필름 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매각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전혀 다른 기업으로 아마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13년도인가 했더니 뭐 파산 절차는 끝난 걸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이런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 자체가 굳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뭐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이제 이런 수혜를 할 수 있구나. 자기가 또 역량이 안 되면 외부 역량을 빌리면 되니까 그런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향이 이제 하나가 결국은 이제 우리 기술 이전을 받는 거 이런 거겠죠. 뭐 특허권을 이전받는 이런 게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 여기 융합센터에서 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국가의 이제 R&D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떤 성과가 있냐, 이게 결국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R&D 성공률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GDP 대비 R&D 비중이 뭐 세계 1위라고 되어 있네요. 연구원 수도 굉장히 높고 R&D 지출, 특허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게 과연 사업화가 얼마나 되느냐? 9.1%, 기술 이전은 27.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업화, 뭔가 R&D를 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이게 기술 이전이 부진한 사회가 뭐냐니까 가장 큰 장애는 이 수요 기업 제가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업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기술과 수요 기업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로 기업들을 우리가 기술 기업들을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단순화해서 이게 필요한 것으로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기보라서 가능하다. 왜? 국내 대부분의 기술 기업이 기보의 고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객 점점이 있는 거예요. 전국 52개 영업점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또 융합센터도 여기 서울대전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부산 대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그냥 이전만 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 이전하는데 돈이 없으면 돈까지 저희들이 자금 금융까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 브리지라고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갖다가 선별 가공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기술 수요 DB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매칭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공하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굉장히 일단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좀 호응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2004년 기부의 성과를 보면 이게 전체 기관 평균 대비해서 8배 정도 우리가 많이
166건을 가니까 사실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술 이전 시장이라는 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실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건수로 하면 254건 정도 저희들이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요거 향후 발전 방향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인테크 브리지를 통해서 기업 정보, 그다음에 공공연 정보를 갖다가 매칭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TLO로 뭐 이건 이게 뭐 RTCC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하고 공유하고 협업해서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한 기업 기술이 있는데도 매칭이 안 된다는 기술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정부에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다시 R&D를 갖다가 그 수요에 맞는 R&D를 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술 이전에 민간 시장을 육성해 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기업이나 기술 창업 기업들, 이런 이제 성장 정체 둔화 기업들, 한계 기업들을, 이런 기술 기업이나 기술 창업 기업들은 이렇게 자기 이제 내부 역량으로 안 되는 거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성장을 정체하거나 한계 기업들은 새로운 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기업들을 키워서 이제 기술 이전시켜 가지고 이제 이 기술적 기업을 갖다 사업화도 지원하고 투자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기업이 이제 IPO 이제 기업 공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 이게 저희들 이제 향후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이노베이션 평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 제가 같이 못해가지고 별도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벤처 기업 확인 평가, 이노베이션 선정 평가가 저희 기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벤처 기업은 이제 기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기술 평가, 뭐 보증 내년 대출 기업이죠.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기보나 여기는 보증금액만 되는데 대출도 포함됩니다. 중진공은 대출 금액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증금액 8천만 원 이상 받으면서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술평가, 성평가 우수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 벤처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유형. 이게 일반적으로 벤처 받는 가장 많은 유형이고, 기보에서 이제 주로 대부분 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은 이제 기업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뭐 5천만 원 이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전 분기 뭐 이런 연구개발비가 연간 매출액의 5%에서 10% 이상 이렇게 이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비율이 따로따로 이제 정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비 벤처 기업은 아직 창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벤처 이제 예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주로 요즘은 이제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벤처 인정을 받으시면은 이게 관계없이 전부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고요. 그다음에 2년 지나면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평가받아야 될 때 이제 뭐 다시 현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금 기존에 뭐 평가 등급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평가 등급이 굉장히 좋게 받은 그 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현장 실사를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특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 기업 자체가 이제 벤처 기업 뭐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제 결국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이제 법 자체가 2017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되면 이제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자체가 일단은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차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또 연장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그 최근에 또 이야기가 되는 게 주로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게 뭐 민간 위주로 가야 된다,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제도 자체가 만료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에는 이제 벤처기업 제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했나 싶습니다. 벤처기업에서 뭐 우대 제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소득 상승할 때도 우대해주고, 뭐 정책 자금도 우대해주고, 네. 병역 특례, 그 다음에 뭐 방송 광고할 때 광고비 70% 할인,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이게 설립 요건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대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장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제 취득세 이런 쪽으로 이제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창업기업들한테는 효과가 크다. 이노비저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립 후 3년 이내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이노비즈넷에다가 자가 진단을 하거든요. 해서 자가 진단을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채점을 해서 하면 65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 기부한테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기업이 평가한 내용을 보고 현장 가서 다시 저희들이 그 대사를 하는 거죠. 기업이 평가한 내용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좀 더 뭐 너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박하게 스스로를 너무 박하게 평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700점 이상이 되면 대고 저희들 기술사 평가에 비등급상되면 이제 이렇게 이노베이션 인증 이제 통보한 걸로 결과를 통보하면 중기청에서 아마 제가 이노베이션 인증서를 발급할 텐데 여기 자가 진단을 갖다 650점이라고 해놨다 보니까 650점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통과 기준은 700점인데 650점 근처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자가 진단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점수를 올리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너무 자기 스스로를 박하게 평가하시는 그리고 뭐 경영자 평가 항목에서 우리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드는지 경영자 평가 항목을 너무 이제 박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0점은 넘게 자가 진단이 돼야 저희들이 나가서 뭐 조금 올릴 건 올리고 또 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현실과 전혀 안 맞는 부분은 좀 이렇게 점수를 낮추고 해서 이렇게 700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650점에 해서 오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송광고 70% 할인이네요. 그리고 뭐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우대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노비즈 기업이 특허 출원한 경우는 우선 심사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도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거는 뭐 특별히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다음은 제가 담당한 업무 중에 하나 문화산업 완성 보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드라마 사극 드라마 중에 융용이 나르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보면 맨 마지막에 유심히 보시면 우리 기부 마크가 한참 동안 또 있다가 이제 없어지곤 하는데요. 이제 그 기부가 이런 프로그램에도 이제 어떤 협찬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협찬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제작 자금을 저희들이 이제 보증을 통해서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완성 보증 저희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완성 보증이라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드라마, 뭐 방송 드라마, 뭐 공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부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보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보면 한 9천억 정도가 지금 보증 잔액이고 전체 보증에서 한 5% 정도가 지금 문화 콘텐츠 보증인데 문화 콘텐츠에는 물론 이제 정보 서비스, 게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드시 방송, 공연 이쪽이 아닌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는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문화 콘텐츠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부산도 결국 여기가 이제 국제 영화제도 개최하는 도시고 어떤
어떤 우리 저기 인구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공연이라는 문화생활 자체가 뭐 최소한 수도권 다음에는 부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저기 센텀 시티 쪽으로 해서 아마 그런 뭐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부산도 문화 콘텐츠 산업이나 우리 자금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이게 전체 보존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이 한 51.5%고 지방이 한 48.5%인데 문화 콘텐츠는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갖다가 이제 열심히 보존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전략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4천억 정도는 새로 보증서를 갖다 끊어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 콘텐츠에 이제 특화된 상품이 이제 문화산업 완성 보증. 이거는 이제 제작 단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부가 서비스 보증은 기획 단계. 뭐 이렇게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완성 보증은 이렇게 전담 팀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확대 개편해서 센터의 형태로 해서 크게 한번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 융성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완성 보증 팀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별도의 센터로 아마 확대 개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통 계약을 체결했냐에 따라서 앞에는 이제 우리 고부가 서비스 보증이라는 걸로 하고 뒤에 유통 계약 체결하면은 문화산업 완성 보증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문화산업 완성 보증이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 별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거는 하고 있다. 일반 예산은 그냥 우리 중기청을 통해서 기획재정 이제 통해서 예산을 받는데 요거는 이제 문화부에서 별도로 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돈하고 주머니를 달리해서 이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서비스는 조금 뭐 넘어가고요. 문화산업 완성 보증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육룡이 나르샤라든지 방송 드라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문화산업 완성 보증입니다. 이게 이제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육룡이 나르샤 아니면 무슨 왕관의 식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 드라마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대금이 나중에 이제 방송을 다 하고 나서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09년 9월달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게 이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이후에 한 190억 정도, 올해까지 한 19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보증 계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보증기금 우리 기술보증기금 돈 주머니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9개 장르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디지털 콘텐츠, 공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유통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 납품하기로 한 이제 작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보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통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그 앞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금 필요할 텐데 미리 뭐 기획 단계에서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에 고부가 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이 있었다고 그걸 갖다가 지원했다가 유통 계약이 체결되면 이쪽으로 넘기는 형태,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 판매는 뭐 게임, 방송 등은 선판매 계약이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급 계약, 뭐 공연은 대관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선판매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 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신청 절차는 주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뭐 평가 보증을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서로 간에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여기서 받아서, 물론 여기를 안 통해도 바로 우리한테 바로 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이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는지, 제작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예비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보증 지원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증서 발급되고 나면 이제 제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콘텐츠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부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문화부 돈 190억 받아서 좀 적으니까 금융기관한테 저희들이 좀 특별히 좀
돈을 갖다가 재원을 좀 달라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대출 완성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 항목 자체가 문화 콘텐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업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주요 평가 항목이 보면 뭐 제작 인프라, 콘텐츠 경쟁력, 가치 창출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증 비율도 우대해주고 주로 이제 이건 프로젝트 단위 평가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고 작품성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흥행 가능성, 제작 가능성, 뭐 제작 완성 가능성 이런 게 중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라든지 재무 등급을 굉장히 이거는 거의 또 안 봅니다. 보증료를 감면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르죠. 이게 방송 나오는 거는 주요 지표가 시나리오, 작가 역량 뭐 이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완성 보증 전담팀이 서울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이쪽 부분에 좀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력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판매하고 나면 그 돈으로 우리한테 먼저 갚아라 이런 이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라마가 판매돼 가지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보증을 먼저 해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보증하고 차이점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결국 완성 가능성, 흥행 가능성을 갖다가 주로 보고 이거는 프로젝트 제작 자금이라는 거죠. 여기는 서울에 있는 문화산업 완성 보증팀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화된 상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까지 한 232개 프로젝트에 한 2천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장르별로 이렇게 어떻게 많이 주로 이제 방송, 게임, 공연 이런 순위죠.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영화는 왜냐하면 영화는 워낙 우리 대출보다는 투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정책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영화는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로 지원했던 사례들이 이제 뭐 왕건의 식구들, 이거 조금 지나긴 지났죠.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것들, 드라마. 최근에 하고 있는 육룡이 나르시아, 뭐 최고다 이순신 뭐 이런 거 최고다 이순신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왕건의 식구들하고. 끝날 때 보면 이렇게 기보 마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잠시 흘러가기 때문에 모르고 진행할 수 있는데 또 유심히 보시면 보이고요. 육룡이 나르시아는 굉장히 최근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탁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저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담당자이면서도 저는 이제 직접 보증하는 그 실무 라인에 있지 않고 그냥 제가 기획 라인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 뭐 최고다 이순신 나왔네요. 예.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교양 같은 게 뭐 세계 테마 기획 이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제작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은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뮤지컬 그날들 뭐 이런 것들요. 여기 뭐 50만 명 동원해, 여기 135만 명 동원했다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영화는 이게 주로 음악 관련 파파라티 이런 것들 지원했는데 뭐 크게 많이 흥행하지는 못한 것 같네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셨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대보증, 우리 기술보증이라는 게 연대보증 보증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은 현재지간, 부모현재간에도 안 쓴다는 그 보증인데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보증을 쓰고 그러면 우리 부모 형제간만큼 우리 기부가 좀 친숙한 이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부산 시민을 위한 금융광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89년도 이후에 어떤 부산에 뿌리를 둔 어떤 전국 금융기관으로서 부산 시민의 어떤 좀 더 앞으로 많이 다가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